21대 총선이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유권자 표심에 다가가기 위한 각 당의 선거 전략을 살펴보는 첫 시간. 오늘은 미래한국당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원유철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총선 5선 의원이시니까 20년 총선 치르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동안은 이제 평택의 지역구 활동을 하셨던 거고 이번에는 그때와는 좀 다른 여섯 번째 선거 운동을 펼치게 되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그 사상 처음으로 그 준연동형 비례제라는 선거제도가 도입해서 국민들께서 좀 혼란스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 비례정당 출연으로 인해서 그 지역구 또 비례대표 투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기호에 대해서도 혼란스러워하시고요. 그래서 중점적으로 그 국민들의 혼란을 좀 덜어드리는 쪽으로 선거운동 방향을 좀 잡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우리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과 사실상 뿌리가 같은 형제 정당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오전에는 같이 연석 회의를 합니다.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이 권역별로 지금 다니고 있는데요. 어제는 이제 대전에 다녀왔습니다. 오늘 서울시 합동회의였고요. 오전에는 같이 합동으로 연석 회의를 하고 선거 전략을 수기하고 오후에는 동선을 달리해서 선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투트랙 전략이 되겠네요. 오전에는 같이 회의를 하고 오후에는 또 각자 동선을 달려서 다니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총선의 비례정당 참 큰 변수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비례정당이 창당되는 과정에 그것은 미래한국당뿐만이 아니라 지금 더불어시민당도 그렇고요, 열린민주당도 그렇고 다른 비례정당들도 보면 이게 선거법 개혁안에 대한 문제를 놓고 국회 굉장히 시끄러웠고 거기서 굉장히 갈등이 불거졌었고요. 이후에는 이런 각각의 위성 정당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자매 정당들이. 근데 여야 모두 사실 국민들의 시선은 그렇게 곱지가 않았습니다. 좀 싸늘하고요. 이게 과연 누구 책임이 더 크냐? 여야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건지, 과연 어떻게 국민들의 그런 마음을 다시 등을 돌린 민심을 돌릴 것인지 남은 9일 동안 큰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작년 연말에 그 사실 민주당과 그 범여 정당들은 그 4+1이라는 정치 야합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국회 운영은 국회법상 원내 교섭단체가 중심이 돼서 국회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4+1이라는 정치야합 협의체를 만든 이유는 이 공수처법하고 비례형 연동제라는 사상 유례 없는 선거제도를 민주당과 그 군소정당이 서로 맞교환하는 식으로 정치적인 전리품을 챙기듯이 했죠. 저희는 사실 온몸으로 막았었습니다. 그 당시에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국민들도 다 지켜보셨습니다만 이 선거악법과 공수처법은 통과돼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가 후퇴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때 사실 저희들은 좀 더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이 선거법이 통과가 되면 불가피하게 우리 자유한국당은 비례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 하고 말씀드린 것이 이제 바로 미래한국당이 탄생의 배경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국민들께서 좀 알아가시는 것 같아요. 왜 우리들이 그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온몸으로 이 법을 막아서라고 했었는지를 이제 국민들이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잘못된 겁니다. 한마디로 해서 이 혼란스러운 선거제도, 선거법은 빨리 바뀌어야 되고요. 저희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이 이번에 총선 승리를 한다면 4필 규정 반드시 이 선거악법은 돌려놓도록 하겠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여야 모두 이번 선거법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거는 크게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공감대가 좀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선거법이 좀 일시적 선거법이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그 민주당하고 정의당은 저희가 비례정당을 만들 때 얼마나 많은 비난과 또 심지어는 우리 황교안 당대표를 고발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하더니 지금 민주당에서는 슬그머니 그 비례정당을 한 개도 아니고 법여건에서는 2개나 만들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은 이걸 갖다가 조국소 1중대, 2중대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비례정당을 많이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굉장히 혼란을 가중시킨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주어진 여건 속에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 열심히 캠페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바로 그 범여권의 비례정당 이제 네. 두 개를 지적을 하셨는데 더불어시민당은 더불어민주당이 플랫폼으로 참여하고 있는 그야말로 같은 한 몸이다라고 DNA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더불어시민당이고요. 열린민주당은 두 당의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열린민주당은 우리 형제 정당이라고 하는 반면에 네. 여기는 아니다라고 선긋기를 민주당은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결국은 총선이 끝나고 나면 이게 네. 좀 하나로 합쳐질 수 있는 여지가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좀 불안 요소로 보는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미 그 작년 연말에 그 4+1이라는 민주당과 그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 정당이라고 하는 그 뭐 민생당, 정의당이 그 사실 교섭단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 그 4+1이라는 그 정치 야합 협의체를 만들어서 예산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네. 또 선거법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걱정되는 것이 이번에도 그 범여의 그 비례 정당들이 또 총선 이후에 이렇게 야합으로 또 다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국정 운영을 할까봐 그것이 걱정되는 대목이죠. 미래한국당이 지금의 위치에 지금 상황까지 오기까지를 좀 되돌아보면 갈등도 있었고 아픔도 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네. 당대표도 지금 네. 바뀌셔갖고 원유철 대표가 지금 당을 이끌고 계시는데 이런 과정에 있어서 이제 뭐 갈등 다 봉합됐다 이렇게 보면 네,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민들께서 상당히 우리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을 아끼시고 지지해 주시는 국민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요. 네. 저희들은 형제 정당이니까 이 갈등이 오래 가면 또 야권 제1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께서 상당히 실망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신속하게 우리가 미래한국당의 그 갈등을 해소하고 분란을 잠재우고 다시 한 몸이 돼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네. 단도직입적으로 47석의 비례대표 의석 중에서 원유철 대표가 기대하는 최대치는 몇 석이고 아니에요.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내심 생각하고 계시는 최소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은 이제 이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좀 막아내야 되는 그런 야당이 필요하다. 더 이상 이 민생과 경제를 파탄낼 수 없다. 또 외교와 국방에 구멍을 낼 수 없다. 또 정의와 공정이라는 가치의 조국 사태로 인한 대한민국이 두동강이 나는 네. 이런 상황은 더 이상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네. 최소한 우리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이 과반 정도는 국민들께서 확보하는 데 도와주셔야지만 그래도 이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좀 막아내고 견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호소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좀 열심히 선거 캠페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과반이라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게 지역구 의석까지 포함한 그렇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의석까지 포함한 게 이제 과반을 기대하신다는 건데 네. 비례대표는 이제 미래한국당에서 과연 뭐 20석이냐 뭐 그 이상이냐 그보다 안 될 것이냐 이런 관측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저희는 뭐 최대한으로 의석이 많이 확보되면 좋겠죠, 현실적으로. 네. 근데 그것은 뭐 예의가 아닌 것 같고 네. 최소한 저희들은 이제 원내 교섭단체를 목표로 해서 네. 저희가 국민들께 저희들에게 힘을 좀 부여해 달라. 야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말씀을 지금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제 20석 정도는 예. 미래한국당에서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인데 예. 이 원내 교섭단체라는 게 사실 계속해서 그 정당의 지위를 유지한 채 국회 활동을 입법 활동을 벌여야지 이제 그 의미가 있을 텐데 예. 끝나고 나면 미래통합당이랑 다시 한 형제로 네, 네. 한 몸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다면 뭐 그 원내 교섭단체의 의미가 크게 좀 퇴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그 드는데. 자체로만 해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형제 정당인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이 합한 의석이 네. 과반수에 가깝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저희가 최소한 이 정도를 저희를 도와주셔야지만 이 지금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예. 대한민국을 네. 좀 바로 세우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민주주의를 뿌리낼 수 있지 않느냐라는 호소를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이 선거 때 되면요, 뭐 민주당 찍는 분들은 그냥 민주당 찍고, 통합당 찍는 분들은 통합당 찍고, 그렇다면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이 중도층, 이른바 또 샤위 보수라고 하죠. 이제 좀 어떤 이 선거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층을 과연 어떻게 끌어안고 투표장으로 불러 모으느냐.
이게 네. 굉장히 큰 관건일 텐데요. 네네. 여기에 대한 특히 좀 숨어 있는 중도층, 중도 우파를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이 있다면요. 지금 국민들께서는 지난 3년 동안의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사실 큰 점수를 주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가 다 뒤로 앉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뭐 하나하나 보면 우리가 민생과 경제 측면에서도 보면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그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사실은 실업 증가 정책으로 바뀌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 그리고 외교 안보 측면에서도 보면 북한의 핵을 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시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그 안보 정책도 오히려 북한의 핵을 1mm도 폐기되지 못했지 않습니까? 예. 오히려 북한의 핵과 미사일만 고도화되고 원래 행사식으로 북한이 미사일 발사, 이 방사포 발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공정과 정의라는 가치를 내세운 이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결국 조국 사태로 보여줬듯이 대한민국을 사실 젊은이들의 가슴에 못을 박으면서 공정과 정의라는 가치를 허물어 내려버렸지 않습니까? 예. 총체적으로 보면 국정 운영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후한 점수를 국민들에게 못 받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도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도 사실 1월 달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는 1월 달에 그 중국 허베이성 우한 지역에서 네. 우한 폐렴이라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발현하기 시작할 때 이미 우리 미래한국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서는 1월 달에 중국인들 뭐 특정을 해서 또 얘기도 했지만 봉쇄하자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 전염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일단 국내 출입을 일시적으로 금지하거나 정지시키자라고 1월 말에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마스크 대란이 일어날 것 같아서 그 확진자가 있는 그런 자치단체에서는 어린아이하고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께는 무상으로 우선적으로 마스크를 공급하자라고 주장을 한 게 1월 29일입니다. 예. 주장뿐만 게 아니라 그 다음 날 1월 30일 날 바로 우리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함께 검역법과 감염법 법안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예. 그래서 2월 26일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1월 말에 저희들이 이런 주장을 할 때 지금 정부와 여당은 사실 중국 눈치 보느라고 또 저희들 주장에 대해서 좀 시큰둥했어요. 예. 그때 이미 중국과 국교 정상은 물론이고 아주 형제 국가처럼 지내고 있는 북한이나 몽고나 홍콩이나 이런 데도 아직 국경을 폐쇄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대만이나 싱가포르나 베트남 같은 경우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자가 없습니다. 확진자가 매우 적습니다. 예. 지금 우리 10,000명이 넘어서고 세 자리 숫자에 지금 사망자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아쉬운 것은 정말 아쉬운 거는 초기 대응만 잘했더라면 우리가 이러한 더 큰 화를 면할 수 있지 않을까.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의 그 위기관리 능력에 대해서 야당으로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코로나19에 대한 뭐 대응이 어땠느냐 여기에 대한 평가들은 많이 엇갈리고 있고요. 이렇게 여론조사 수치로도 나타나고 특히 오늘 이낙연 후보와 황교안 후보의 TV 토론에서도 굉장히 큰 쟁점이 됐던 주제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결국은 총선 때 굉장히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거에는 뭐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면 종합하면 정부의 대응이 좀 잘못됐다. 애초부터 첫 단추를 잘못 꿰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여론이나 해외 외신 보도 같은 경우 보면 되게 또 호평이 일색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그 의료진들 네.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헌신하시는 의료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그 뒷받침해 주시는 관련 보건의료 공무원들 또 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지금 우리 그나마 코로나 사태를 아주 파국적으로 가는 걸 막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국가의 위기관리 능력, 초기 대응을 좀 더 제대로 확실하게 했더라면 좀 더 우리 국민들의 피해를 줄이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 모든 그 성과는 국민들의 몫이죠. 지금 우리가 뭐 정부나 또 우리 정치권에 있는 저나 뭐 자아자찬이나 뭐 비판이나
할 단계는 아니고요. 예. 네. 정확히 사태를 진단하고 네. 아쉬운 대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우리 유권자들은 역대 어느 선거에서도 볼 수 없었던 48.1cm에 이르는 네. 이 정말 엄청난 길이의 그 투표 용지 중에 네. 한 곳을 선택해서 기표를 해야 되는 네. 상황을 9일 뒤면 맞게 됩니다. 네, 네. 이 많은 선택지 중에서 왜 미래한국당을 기표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제 4월 15일 날 투표장에 가시면 물론 사전 투표 포함해서요. 2장의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네. 하나는 지역구 투표고요. 하나는 비례 정당에 투표하는 건데요. 저희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이 우연의 일치로 다 둘째 칸에 있습니다. 네. 둘째 칸. 그러니까 형제 정당인 미래형제당은 둘째 칸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래열차 둘째 칸을 선택해 주시고 예.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달라. 둘째 칸 찍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혼란스러워 하시니까요, 국민들이요.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우리 국민들께서는 정말 이 경제와 민생에 있어서 후한 점수를 안 주실 것 같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방, 외교, 안보에 대해서도 큰 점수를 안 주실 것 같아서요. 저희는 이번 4.15 총선에서 4.15 이후에도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부 3년 뒤에 남은 2년도 계속 이대로 갈 것인지, 이대로 민생과 경제, 외교, 안보가 무너져 내려가는 대한민국을 그대로 보고 계실 것인지, 코로나 사태 이후에 벌어질 더 큰 심각한 문제인 코로나 경제에 대해서 과연 이 정부가 수습할 수 있고 대안을 낼 수 있는 정권인지 정부인지 국민들은 판단하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안 세력으로 우리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이 문재인 정부 실정을 더 이상 용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막아내고 네. 대안 능력을 가신 우리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꼭 이번에는 투표용지 둘째 칸에 저희들 선택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한국당 총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원유철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